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우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모녀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고 남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두고 엄청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며 대중에게는 해운대 모녀 살인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 동남부의 최대 해안 도시인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이자 부촌이 형성되어 있던 해운대구 우동이 바로 이 비극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내 윤지수는 1967년 5월 14일생으로 사건 당시 34세의 실력 있는 치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성호는 1965년 8월 25일생으로 당시 36세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는 결혼 후 함께 병원 근처에 치과를 개원했고 아내 윤지수가 그곳에서 진료를 맡았습니다. 병원 운영이 잘 되어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렸습니다. 1997년 3월 10일 부부는 사랑스러운 딸을 품에 안았고 아이의 이름을 박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사건 당시 하은이는 사살이었습니다. 세 식구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7층 708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복도가 나오고 왼쪽으로는 다용도실과 주방이, 주방 옆으로는 거실이 이어집니다. 복도 오른쪽에는 평소 비워두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 공용 화장실 및 욕실과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와 사살난 딸은 이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1년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 6년 차가 되던 해였고 남편 박성호는 대출을 받아 자신만의 개인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족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고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끔찍한 비극이 이들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시계를 되돌려 2001년 11월 22일 목요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우동의 해당 아파트 베란다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비원은 황급히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연기가 7층 708호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급히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경비원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10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708호에 진입했을 때 안방에서 매서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안방 옷장 중간 부분이 심하게 불타고 있었고 내부의 옷가지들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옷장 옆에 있던 침대 시트와 안방의 벽지 역시 불에 타 검게 그을리고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소방대원들은 집안 내부에 또 다른 화재 위험이나 인명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원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시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인지한 소방대원들은 즉각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많은 경찰이 도착하여 아파트 주변을 전면 통제하고 대대적인 현장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욕조 안에서 발견된 여성은 34세의 윤지수였고 아이는 그녀의 사살난 딸 박하은이었습니다. 윤지수는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상의는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무릎까지 벗겨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팔에는 가벼운 긁힌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끈에 심하게 졸린 뚜렷한 사큰 목졸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에는 콘택트 렌즈가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욕조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상의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기저귀 형태의 배변 훈련용 팬티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살 아이의 목에도 선명한 사큰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윤지수에게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직접적인 사인은 모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우유병이, 화장실 화장대 위에는 윤지수의 안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윤지수의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51만 8천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 장치나 창문에는 파손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외부에서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집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708호 내부에서는 피해자와 남편 등 가족 3사람의 지문 외에는 제3자의 지문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반입된 범행 도구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이 708호로 들어오려면 2가지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사건 당일 근무했던 경비원은 낯선 수상한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째는 1층 측면에 있는 비상계단 출입구였으나 그곳은 방범용 철망이 쳐져 있고 안에서 굳게 잠겨 있어 외부인은 결코 드나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남편 박성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살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어느 정도 진정하자 사건 당일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성형외과가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쯤 식사를 마치고 혼자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아내와 딸도 저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제가 집을 나설 때만 해도 2사람 모두 아무 이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저는 오전 8시경에 병원에 도착해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하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제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의 자택에서 그가 새로 개원한 성형외과까지는 출근 시간대 교통량으로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 역시 일치했습니다. 경비원은 아침 7시에 남편 박성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장에는 도난당한 귀중품이나 현금도 없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먼저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리했습니다. 범인은 사건을 성폭행 후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윤지수의 옷을 벗겼고 이후 두 모녀를 화장실 욕조로 끌고 가 물에 담근 뒤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안방 옷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범행 발각을 늦추기 위해 현관문을 닫고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것이 깊은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708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윤지수 모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을 극도로 우려해 방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피해자 윤지수의 주변 인물과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동료 중 한 명은 윤지수에게 내연남이 있었으며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을 추적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윤지수의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사건 직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집안에서 윤지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과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남편 박성호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충분한 살해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진범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즉각 시신부검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 30분 피해자들의 시신에서는 이미 뚜렷한 시반사 후 얼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여 심장 박동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정지되고 중력에 의해 혈액이 몸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몰리면서 피부에 적자색 얼룩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시반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신이 오래 앉아있는 자세였다면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에 시반이 집중되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면 등과 엉덩이 쪽에 집중됩니다. 시반의 형성 과정은 크게 침강기, 확산기, 침윤기의 3단계로 나뉩니다. 침강기는 보통 사후 2~4시간에 나타나지만 빠르면 30분, 길게는 6, 8시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주변 모세혈관에 피가 밀려나면서 일시적으로 얼룩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을 떼면 다시 피가 차오르며 얼룩이 나타납니다. 확산기는 보통 사후 12시간 무렵에 나타나며
체질에 따라 8, 10시간 내에 빠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손으로 눌러도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옅어지기만 합니다. 시신의 자세를 바꿔도 기존의 시반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시반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4후 12시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침윤기가 되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한 색소가 주변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 영구적인 얼룩으로 남게 됩니다. 윤지수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욕조에 엎드려 있었고 신체 앞면과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 부위에 다수의 시반이 관찰되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검 시간 오전 11시 30분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6, 8시간 전에 사망해야 했습니다. 즉, 사망 추정 시간이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사람이 사망하면 근육이 수축하고 굳어지는 시체경직 시강 현상이 일어납니다. 턱이 굳어 입을 벌릴 수 없거나 팔다리를 굽힐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보통 4후 4시간부터 시작되어 머리부터 발끝으로 진행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경직이 서서히 풀립니다. 부검 당시 윤지수의 손가락 관절 등에서 확인된 시체 경직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시간은 부검으로부터 62시간 전, 즉 전날 밤 11시 30분에서 당일 새벽 5시 30분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검에는 윤지수의 위장에서 약 480G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물은 미역국, 밥알, 배추 등이었습니다. 480G의 독에거 스미다로모는 이는 그녀가 전날 밤에 먹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위장 내 음식물의 소화 상태를 고려할 때 법의학자는 그녀가 식사를 마친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측 법의학 전문가들은 시반, 시체경직, 위내용물이라는 세 가지 주요 지표를 종합하여 두 모녀의 사망 시간을 사건 당일 오전 7시 이전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오전 7시 이전이라면 남편 박성호가 아직 출근하기 전으로 집안에 머물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남편 박성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서로 연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내의 친구라며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인이라고만 생각했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박성호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여러 편의 영화 제목과 비디오 대여점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 메모에 적힌 영화 중 하나는 1992년 개봉한 미국 심리 스릴러 영화 위험한 독신녀 싱글 화이트 피멜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한 여성이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 욕조에 유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윤지수 모녀가 살해되어 욕조에 유기된 사건 현장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은 그 영화를 본 적도 없으며 내용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메모지에 적힌 대여점을 직접 찾아가 대여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성호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에 해당 비디오를 대여해 갔으며 5일 뒤에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평소에도 영화 비디오를 자주 빌려보는 습관이 있었고 경찰이 인근의 다른 대여점들을 탐문한 결과 그는 첫 대여로부터 8개월 뒤에 다른 가게에서 똑같은 영화 위험한 독신녀를 한 번 더 대여했고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반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그가 완벽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영화 속 범행 수법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학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박성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박성호와 장모 윤지수의 어머니 사이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박성호는 장모에게 잦은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겉으로는 한 번도 대들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속으로 억눌렀던 분노와 증오심이 아내의 외도 의혹과 맞물려 끔찍한 살기로 폭발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박성호의 오른쪽 팔뚝에서 초승달 모양의 선명한 긁힌 상처 3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그가 아내 윤지수의 목을 뒤에서 졸랐고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반항하던 윤지수가 남편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긁으면서 생긴 손톱 자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성호는 이러한 경찰의 모든 추궁을 결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장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살인을 저지를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2주 전에도 세 가족은 사이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팔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 경찰이 현장 보존을 이유로 저를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내와 딸을 잃은 충격과 절망감에 너무나 흥분했고 주먹으로 복도벽을 수차례 내리치며 괴로워하다가 제 왼손으로 제 오른쪽 팔을 강하게 꽉 쥐어뜯으면서 생긴 상처일 뿐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아침 메뉴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박성호는 출근 전 아내와 함께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윤지수의 위장에서는 콩나물의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미역국만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박성호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자청했고 경찰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게도 거짓 반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뒤인 2001년 11월 26일,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는 블라인드 커튼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약 90cm 길이의 블라인드 줄 5가닥이 끊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각 줄의 간격은 20cm 미만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그 줄의 양끝에는 예리하게 잘린 자국과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선반에는 이미 깨끗하게 설거지가 끝난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윤지수는 낮 동안 사용한 그릇들을 싱크대에 모아두었다가 밤이 되어서야 한 번에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발견된 2개의 우유병 중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절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윤지수의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손녀 하은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자신이 돌보았는데 매일 밤 우유병 2개를 준비해 4번에 나누어 절반씩 먹이는 습관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집으로 돌아간 뒤 4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 수유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2002년 7월, 이 사건은 마침내 법정으로 향했고 세간의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피해자의 법의학 부검 보고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사망 추정 시간이 남편이 집에 머물렀던 오전 7시 이전이라는 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불륜과 장모와의 갈등이라는 동기, 그리고 영화 대여 기록을 내세워 그를 기소했습니다. 치열한 1심 재판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호에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고의살인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자 박성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울부짖으며 항소했습니다. 7개월 뒤인 2003년 2월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박성호의 변호인 정민우 변호사가 등판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민우는 매우 노련하고 예리한 실력파 변호사였습니다. 방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이 남편이 출근한 오전 7시 이후라는 것만 입증해낸다면 박성호의 완벽한 무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한국 검찰 측 법의학자들의 소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스위스의 저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리처드 마이어 박사를 법정 증인으로 특별 초빙했습니다. 법정에서 리처드 마이어 박사는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측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나타난 시반만을 근거로 사망 시간을 6-8시간 전으로 단정지었으나 시신에는 다른 자세에서 형성된 추가적인 시반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이어 박사는 피해자 윤지수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하의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의 고무줄이 헐거워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누군가 외부적인 힘으로 옷을 강제로 끌어내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는 검찰 측 법의학자를 향해 돌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어떤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까? 검찰 측 법의학자는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뼈 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은 부검을 직접 집도한 의사도 아니고 현장에 가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현장 사진 몇 장만 보고 어떻게 상처의 유무와 형태를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 날카로운 지적에 검찰 측 증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이는 검찰 측 법의학 소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시체 경직에 대해서도 마이어 박사는 이견을 냈습니다. 시체가 굳어지는 속도와 정도는 사람의 체질과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경직도만으로 사망 시간을 초 단위로 특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모녀의 시신은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온은 시반과 시강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물이 따뜻할수록 진행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 조사 당시 수온 측정조차 하지 않았고 물의 온도가 사후 변화에 미칠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위 내용물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윤지수는 남편이 출근하기 전인 아침 7시에 콩나물국을 먹은 것이 아니라 미역국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콩나물이 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날 밤에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윤지수의 콘택트 렌즈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수가 평소 시력이 매우 나빠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번갈아 사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수는 낮에 외출하거나 일할 때만 렌즈를 착용했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렌즈를 빼고 안경을 썼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지수의 눈에는 콘택트 렌즈가 껴져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이 사람들이 잠든 캄캄한 새벽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잠에서 깨어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하던 아침 일과 시간, 즉 낮에 발생했다는 강력한 방증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도 변호인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처음 연기를 발견하고 신고한 시간은 오전 9시 10분이었습니다. 정민우 변호사 측은 아파트 708호 안방 옷장과 똑같은 환경의 세트를 야외에 제작한 뒤 동일한 조건에서 불을 지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옷장에 불을 붙이고 창문 밖으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까지는 정확히 10분이 걸렸습니다. 즉, 진범이 방화를 저지른 시간은 신고 시간 10분 전인 오전 8시 25분에서 8시 35분 사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시간 남편 박성호는 이미 성형외과 개원식에 참석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된 것입니다. 우유병에 관한 검찰의 논리도 깨졌습니다. 검찰은 빈 우유병과 반 남은 우유병을 토대로 새벽 6시 수유 타이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그 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변호사는 사살 아이의 수유 패턴이 기계처럼 정확할 수 없으며 아이가 보챌 때만 유동적으로 먹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동기 부분에서도 정 변호사는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설령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격분하여 아내를 죽이려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피부치인 사살난 친딸 하은이까지 잔혹하게 목을 졸라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성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누군가 부부싸움하며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이는 708호가 아닌 다른 층의 이웃 부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줄에 대한 반박도 날카로웠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오른쪽 팔에 난 상처가 피해자가 끈에 졸리면서 남편의 팔을 긁어 생긴 반항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사람이 뒤에서 목이 졸리면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끈을 잡으려 손을 허우적거리지 등 뒤에 있는 범인의 팔을 정확히 찾아 핥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역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윤지수의 목에 남은 사큰과 현장에서 발견된 블라인드 줄의 형태가 일치한다는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은 부검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부인 침입 불가라는 경찰의 핵심 전제 역시 무너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파트 1층 경비실과 잠긴 비상구 외에 제3의 경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발로 뛰어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비실 뒤편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전용 경사로였습니다. 이 경사로를 통해 이동하면 경비원의 시야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아파트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이 루트로 들어가 본 결과 경비원은 그의 출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범은 이 사각지대를 아는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성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박성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그를 즉각 석방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종 뉴스 매체와 인터넷 게시판은 이 판결을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며 박성호가 교활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진범이라고 확신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5년 10월 15일,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법적 공방에 두루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09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피말리는 공방 끝에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뚜렷한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 어렵고 검찰 측 법의학자가 추정한 사망 시간은 과학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또한 수많은 정황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추정하게 할지라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로써 박성호는 길고 길었던 8년의 재판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검찰과 법의학계가 스위스 법의학자의 과학적 논리에 철저히 패배한 사건으로 남아 검찰에 큰 오점을 남겼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법의학 및 과학수사 기술 발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세간의 의혹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외과 의사인 그가 해박한 의학 지식을 이용해 시신의 사후 변화를 치밀하게 계산했고 수차례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완벽한 범행을 설계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와 외국 전문가를 매수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간의 비난에 대해 정민우 변호사는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호 부부는 결코 현금을 쌓아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해 전 재산을 담보로 잡고 빚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오랜 재판을 거치며 박성호는 이미 철저히 파산했고 저에게 지불할 변호사 수임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그가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확신이 들어 무료 변론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국내에 내로라 하는 법의학자들이 모두 검찰의 눈치만 보며 나서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비를 털어 해외 전문가를 모셔온 것입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성호는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살인마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람들의 시달림을 받은 그는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사회불안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억울하게 죽은 제 아내와 딸을 죽인 진짜 범인이 하루빨리 잡히는 것뿐입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간 경찰의 강압 수사와 사법제도를 원망하고 싶지만 더 이상 대중 앞에 제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2001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비극은 결국 진범을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 실패와 법의학적 한계,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남긴 이 사건. 과연 두 모녀의 목을 조른 진짜 살인마는 박성호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사각지대를 파고든 제3의 인물이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은 오직 708호 안방, 그리고 진범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